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은 7과 피부와 체온 조절을 더 학습하고 다음 과인 뼈대 계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계와 뼈대 계통은 해부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수업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학생들이 노트를 해 놓았다가 잘 암기하는 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그림을 한번 볼까요? 피부를 우리는 인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외피계 아니면 피부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는 심장이나 골격, 근육과 같이 하나의 기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피부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를 모두 덮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크게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피하 조직까지 보고 삼층 구조라고 보는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그럼 가장 바깥 표면에 있는 표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피층을 먼저 자세히 보기 전에 큰 구성으로 표피와 진피의 차이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하 조직과 진피에 분포되어 있는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표피와 진피점이 나뉠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표피층에는 혈관이 없는 반면에 진피층까지 혈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종이에 손가락을 베이게 되면 어떤가요? 크게 베일 경우는 혈액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이것은 표피층까지 손이 베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피층까지 손이 베었기 때문인가요? 혈액이 나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혈관을 저장하는 진피층까지 손이 베었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을 가볍게 살짝 종이에 스칠 정도로 베이게 되면 혈액은 나오지 않죠. 이것은 바로 표피층까지만 손이 가볍게 베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깊이 차이가 다르죠. 표피층에 비해서 진피층은 깊이가 좀 더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물질들이 진피에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진피는 그래서 매우 견고하면서 탄력이 있는 피부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보시면 아무래도 쫀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진피층에서 많이 생산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가죽 가방들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흔히 동물 애호가들이 외치는 가죽 제품, 이것을 이제 불매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진피층을 활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피는 각질층 아래 그리고 진피 위에 배아층 또는 종자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층이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피층은 앞서 보았듯이 모세혈관이 풍부하고 산소가 많이 있는데요. 이는 영양물질이 풍부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진피 위인 배아 종자층에는 이런 혈관 물질들이 없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즉, 진피 위의 귀저층까지는 진피의 영향으로 영양물질이 계속 공급이 되고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분열이 되고 계속 세포가 생성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성된 세포들은 각질층 표면으로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질층까지 영향을 받지 못한 세포들은 각질층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죽은 세포가 되고 결국 몸에서 탈피가 되는 각질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안 중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요. 이 각질 역시 탈피될 때까지 몸에 방수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의 방어작용을 도와주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되게 목욕을 하면서 때를 자주 벗기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각질을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질층 자체가 몸의 수분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각질층이 자꾸 제거가 되게 되면 이 말은 피부의 방어 역할을 자꾸 내 스스로가 맡게 되는 현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질층이 자꾸 제거가 됨으로써 외부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목욕을 하더라도 때는 벗기지 말고 그냥 가볍게 샤워를 하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피는 콜라겐과 탄력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탄력 섬유 탓에 유연하게 잘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에 콜라겐이 있는 곳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손톱, 발톱, 그리고 뼈의 끝에 있는 연골이 있고, 그리고 뼈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배우는 진피. 결합 조직은 물론 인체의 털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풍부하다는 것은 피부의 탄력 작용을 높여주고 콜라겐을 묶어주는 탄력 섬유도 풍부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탄력 섬유는 콜라겐 라인을 서로 교차시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겐은 장력을 통해 피부를 탱탱하게 지지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탄력 섬유는 역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콜라겐이 풍부하다는 것은 결국 보시면 단백질 성분이 진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피하 조직은 피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피층, 진피층,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하 지방층은 다른 말로 피하 조직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듯이 지방 조직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방 조직은 뚱뚱한 사람은 어때요? 겨울에 날씬한 사람들에 비해서 어때요? 겨울에 추운 날씨를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지방 조직이 마른 사람에 비해 지방 조직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지방 조직은 체온을 유지해 준다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하 조직의 역할로는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그림처럼 근육과 진피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혈액 공급과 영양물질을 저장해주는 역할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세포 덕분에 인체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자신의 손등이나 발등을 한번 만져볼까요? 피부 바로 아래의 손가락 뼈를 만질 수가 있죠. 물론 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귀나 입술을 둘러싼 근육들 또한 피하 조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럼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며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 중 어떤 게 좀 다르다고 보이나요? 왼쪽 표피층을 보면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고 반대로 오른쪽은 조금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죠. 자, 이것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살이 찌면서 비만이 되게 되면 이렇게 지방세포는 커지면서 위에 진피층을 위로 밀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결합 조직은 아주 질긴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변형이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진피층은 결국 표피층을 위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셀룰라이트라고 합니다. 특히 셀룰라이트는 우리 몸에 어디가 많죠? 허벅지, 복부 쪽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피부색을 보겠습니다. 자, 피부색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멜라닌 세포에서 분비되는 멜라닌에 따라서 좌우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멜라닌 분비량이 많을수록 피부색은 진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얼굴에 흔히 볼 수 있는 주근깨,
점같이 검은 것은 바로 멜라닌이 그쪽에 집중이 돼서 분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멜라닌 분비가 더 증가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피부를 태운다 해서 햇빛 아래 많이 누워 있죠. 그럴 경우는 멜라닌 분비량이 더 증가하게 돼서 피부가 검게 그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과하게 되면 화상을 입기도 하겠죠. 자, 그 외에 멜라닌 세포에서 오히려 멜라닌 분비量가 더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머리카락의 흰머리라든지 피부가 하얗게 되는 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팔이나 다리 쪽을 보면 약간 점같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해 멜라닌 분비가 더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 대륙 쪽과 그리고 아시아계는 보면 피부색이 다르죠. 유럽이나 미국 대륙은 특히 멜라닌 분비가 피부에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색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아시아계 사람들은 피부색이 노란데요. 이것은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카로틴이 멜라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피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체온 조절은 열 생산과 열 손실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인체의 체온은 항상 36.5도로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체온은 또한 혈액이 열을 운반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죠. 열이 생산되는 것은 보시면 음식 소비,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과 균형, 신체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자, 휴식 중에는 근육은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열을 생산하고 있고, 간 내분비샘도 또한 그렇죠. 자,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기능 저하가 초래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오게 되는데, 이 증상은 또 어떤가요? 정상 체온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그와 반대로 기능 항진의 경우에는 체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내분비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열 손실을 80%는 피부를 통해 쉽게 뺏어가기도 하고, 20%는 숨을 쉬고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또는 폐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을 통해서 체온 손실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체온 손실은 4가지 방법으로 쉽게 인체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나씩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사입니다. 자, 방사로 인한 손실인데요. 8월이 되면 우리나라는 한 35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죠. 물론 대구는 더 덥다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되는데, 이런 날씨 속에서 외출했다가 에어컨이 켜진 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차가운 공기 때문에 우리 몸은 조금씩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뜨거워졌던 인체가 차가운 공기 때문에 열을 뺏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이 뺏어간 열로 인해서 체온이 내려가게 되고, 이것을 방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어떤 물체에 닿았을 때 신체의 열이 차가운 얼음으로 이동하면서 소실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류로 인한 열 손실. 자, 공기의 흐름으로 인체의 열 손실을 얘기하는데, 그 예로 더운 날에 선풍기로 바람을 쐬면 어때요? 인체 표면에 있는 뜨거운 얇은 공기층이 선풍기 때문에 제거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인데, 이때 물을 묻히고 선풍기를 쐬면 어떨까요? 물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시원함이 빨리 찾아오죠. 이것은 물이 증발하면서 인체의 열을 바로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 이때는 상당히 기온이 많이 높고 습도도 많이 높죠. 거기다가 바람도 안 불고,
정말 모든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바깥에서 운동을 하고 땀을 내면 어때요? 유달리 힘들고 체력이 빨리 소진이 되게 되는데요. 이는 공기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 보니까 몸에서 나온 수분이 증발이 되거나 수분이 날아가지 못한 채 그대로 피부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이 수분에 있는 열기가 몸 안에 그대로 축적이 되면서 열사병 또는 일사병이 그래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외부 체온에 대해 우리 몸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인체는 36.5도라는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추운 겨울에서는 인체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더운 날씨에서는 인체의 온도가 더 높아지지 않게 유지를 시켜주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배우겠지만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체온을 조절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말 들어보셨나요? 자,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나서 오싹한 기분이 든다는 얘기 많이 하죠. 아니면 1월에 해돋이를 보러 새벽에 나가게 되면 온몸이 덜덜 떨리기도 하는 경험이 있었을 텐데요. 이럴 때 우리는 몸을 감싸며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교감, 부교감 신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체온 유지를 위해 반사적인 움직임을 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는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떨린다는 말은 몸 안의 근육을 자꾸 움직여주는 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육은 몸의 체온을 높여주게 되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소변에서 몸의 열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은 그 열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또 부들부들 살짝 떨면서 근육을 수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열을 만들어내죠. 또한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의 흐름 속도를 늦춰줍니다. 다시 말하면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혈액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이 수축할수록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서 혈류량은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열을 이동시키는 이 혈액은 수축된 혈관으로 열의 방출을 줄여주게 됩니다. 반대로 외부 날씨가 더워서 체온이 증가하게 되면 인체는 어떤가요? 열을 방출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이라는 이 작용으로 인체의 열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의 움직임과 그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의 방출을 더 수월하게 도와주게 되는데요. 또한 땀샘에서 땀을 분비시켜서 땀이 증발되면 체온을 낮춰줍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교감신경은 인체를 자극시켜 줍니다. 우리가 긴장될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되죠. 이때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심장을 자꾸 쿵쾅쿵쾅 나도 모르게 자꾸 뛰고 있고 더 빨리 뛰고 침이 마르게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를 상상해 보면 되는데요. 이때는 모든 음식이 모두 맛있죠. 그리고 이 음식들이 소화가 다 잘 되고 그리고 편한 시간대에 화장실도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심박동수는 정상에 가깝다고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몸의 땀샘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샘은 그림처럼 진피에 위치해 있는데요. 땀은 이 한선을 통해서 모공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전신에서 나오는 땀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에크린 한선이라는 곳에서 방출이 되는데요. 그 외에 겨드랑이와 같은 모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죠. 그러면 그 땀은 아포크린 한선이라는 곳에서 방출이 됩니다. 이것에서 나온 땀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특히 여름에 좀 많이 힘들죠. 좀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이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절 하나하나 자유롭게 움직임이 일어나야지 몸이 회전하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자유롭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뼈도 몸을 지지해주고 있고 받쳐줘야만 달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힘은 근육에서 나오겠지만 그 근육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바로 뼈대 계통입니다. 그럼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뼈대. 이 뼈대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그림처럼 뼈가 있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이 부드럽게 접히고 펴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연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뼈와 뼈가 멀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인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뼈의 크기에 따라서 그 뼈의 기능과 역할은 서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뼈는 크게 왼쪽 그림을 보시면 빨갛게 칠한 부분이 있죠. 팔뼈, 손뼈, 골반, 그리고 다리뼈, 발뼈. 이것을 팔다리뼈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뼈, 척추, 가슴, 흉곽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몸통뼈대라고 하고, 그래서 몸통뼈대와 팔다리뼈대 두 가지로 우리는 뼈대를 구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팔다리뼈 중에 다리뼈를 보시면 상당히 굵직하죠. 자, 이것은 널다리뼈라고 하는데 길고 그리고 체중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한 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체중을 지지해주며 상당한 외력에도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긴 뼈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긴 뼈가 있죠. 팔뼈, 손뼈, 다리뼈, 발뼈가 있습니다. 특히 손뼈와 발뼈 중에서는 손가락뼈와 발가락뼈도 다른 뼈들에 비해서 물론 작지만 길이는 길죠.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긴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 뼈는 자, 손가락뼈 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 손목뼈인데요. 자, 손목뼈는 조금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역시 발목도 이와 비슷하게 모양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짧은 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납작뼈는 우리가 평평한 뼈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다른 뼈들은 부피감이 있지만 유달리 얇아 보이는 뼈들이 있어요. 특히 갈비뼈라든지 가슴뼈에 있는 복장뼈, 머리뼈, 어깨뼈가 이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복합뼈는 다양한 모양들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생겼다고 해서 불규칙한 뼈라고도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척추가 보이는데요. 척추 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뒤쪽 오른쪽으로 길게 살짝 뻗어나온 게 보이죠. 납작하게 뿔처럼 생겼고, 그리고 그 밑에와 위에는 살짝 돌기처럼 튀어나왔고, 몸체를 보시면 몸체는 좀 굵직하고 네모나고 두껍게 생긴 모습입니다. 이런 뼈가 우리의 골반에서 그리고 머리뼈 안쪽에 있는 뼈들에서 관찰이 되게 됩니다. 자, 뼈의 생성 과정을 한번 보겠는데요. 뼈는 처음에 연골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씩 내부에서 저장되어 있던 뼈세포는 칼슘과 무기질, 단백질 등을 분비하면서 연골은 중앙 부분에서 석회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석회화는 조금씩 말단 부위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가장 끝부분에는 살짝 연골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관절 연골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연골은
그 네로 끝부분에 남아있고, 이때 석회화에 관여한 뼈세포 외에도 뼈 파괴세포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뼈 파괴세포는 뼈 내부에서 또 바깥쪽으로 구멍을 송송 만들게 되는데요. 이 구멍들 사이로 신생혈관들 아니면 신경들이 이제 뼈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뼈의 구조를 보시면 먼저 몸통뼈 끝으로 말단부와 그리고 몸통뼈로 구분이 됐는데요. 말단부에는 연골이 위치해 있다고 아까 배웠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뼈인 골간, 뼈 사이는 어떤가요? 제일 먼저 뼈를 싸고 있는, 자, 오른쪽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 그림을 보시면 맨 끝에 살짝 회색으로 된 골막이 있습니다. 자, 그 안에는 치밀골이라고 해서 치밀하게 촘촘하게 쌓여져 있는 뼈를 메꾸고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말단부 쪽을 보시면, 자, 위에를 보시면 위에는 구멍이 송송송 나 있죠. 자, 점으로 검정색으로 딱딱딱 칠해져 있는 부분이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멍으로 나 있는 부가 바로 해면골이라고 합니다. 자, 몸통 안에는 몸통을 따라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곳에는 노란 골수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반대로 그 위에는 해면골, 아까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 부위 있었죠? 거기에는 적골수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몸통에 있는 치밀골과 해면골이 있는 곳에 구멍이 있죠. 자, 보시면 위쪽에 적골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몸체 안에는 황골수가 채워져 있습니다. 적골수에서 대체적으로 골수세포 이식을 한다는 얘기 있죠. 이럴 땐 적골수를 추출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하버스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밀골에서는 하버스관과 볼크만이라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들에서 혈관과 신경은 이 관을 따라서 뼈로 들어가게 되고 나오게 되는데요. 해면골 같은 경우에는 특징상 수많은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멍 사이사이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하버스관은 동그란 원형 모양 사이의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원형 하나하나를 하나의 조직, 하버스계, 다시 말하면 골의 구조적인 단위라고 하는 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하버스계가 하나씩 모두 인접해 있고 모여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치밀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치밀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버스관이라는 뼈가 수직으로 관이 나여져 있고 이 수직관과 관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관통관, 볼크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을 따라서 혈액과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뼈대는 인체뼈가 총 206개, 그리고 관절이 약 300여 개가 모여져 있는데요. 인체를 보면 머리뼈보다 많은 뼈가 붙어 머리와 얼굴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뼈를 하나씩 봐야 되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 모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색상이 칠해져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각각 다른 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해부를 해봐야 하지만 그림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뼈입니다. 우리 몸의 머리뼈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뇌머리뼈와 아래에 안면뼈로 구성이 돼서 이 두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머리뼈를 구성을 하는데요. 이 머리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머리에는 뇌가 들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머리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머리뼈는 총 8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쌍을 이루는 뼈가 있고 유일하게 하나씩만 갖고 있는 뼈가 합쳐져서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프론탈본인데요. 자, 프론탈본은 말 그대로 이마뼈입니다. 이마뼈는 이마의 위치에서 한번 촉지해 볼까요? 맨 앞에, 그죠? 이마를 만졌을 때 이 뼈를 우리는 이마뼈라고 하고 이것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뼈입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보시면 파리엔탈 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예쁘게 색칠이 되어 있죠. 한 쌍으로 이루어진 뼈이고 이마뼈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 그 아래를 보시면 어디죠? 여기 템포랄 본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자, 이 템포랄 본은 말 그대로 우리가 관자놀이라고도 하죠. 관자놀이 하는 양쪽에 옆에 이마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바로 템포랄 본이라고 합니다. 측두골이라고도 하고 관자놀이에 있는 뼈라 해서 관자뼈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자뼈는 라틴어로 템포랄이 시간이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흰머리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이 흰머리는 이렇게 관자뼈에서 먼저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면이라고도 하고 시간뼈라는 얘기를 해서 관자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음은 자, 뒤통수뼈는 보이지가 않네요.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옆모습을 먼저 보면은 자, 옥시피탈본 뒤통수뼈가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가요? 옆에 관자면과 맞물리기도 하고 그리고 관자뼈와 맞물리기도 하고 뒤에 두정골이라 했죠. 마루뼈와도 맞물리는 곳이 바로 뒤통수뼈 옥시피탈본입니다.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옥시피탈본을 아래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역할이 무엇일까요? 일반 포라멘 매그넘이라 해서 큰 구멍공이라고 하는데 이 구멍에서 뇌와 척수를 연결을 시켜주는 뇌관이라는 게 내려오게 됩니다. 뇌가 따로 있고 척수가 따로 있으면은 두 개의 역할이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뇌관이라는 것이 뇌에서 이렇게 큰 구멍을 타고 내려와서 척수와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보시면 여기 안구 뒤에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 몸 안쪽에 있는 게 보여지시죠? 이게 저편골, 나비뼈라고 하는 뼈입니다. 자, 이 나비뼈는 우리 인체에서 만져볼 수는 없고요. 몸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저편골은 유일하게 인체를 해부를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있는 게 나비뼈라고 하는 머리뼈입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분홍색 나비뼈가 안쪽에 보이는 게 보이시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측두골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이것은 측두골보다 더 안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나비뼈 안에는 또 터키안이라는 하나의 비어있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터키안은 우리 뇌 중에서 뇌하수체라는 한 구성 물질이 있는데 그 구성 물질 뇌하수체가 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하죠. 자, 여기 이게 바로 측두골이고요. 자, 다시 내려가면은 나비뼈가 있습니다. 나비뼈를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날개뼈, 나비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 몸체 안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뇌하수체가 들어간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을 보시면 뒤에서 보면 날개뼈가 있고 아래 돌기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안면뼈를 한번 볼까요? 안면뼈, 일명 얼굴뼈라고도 하죠. 얼굴뼈도 역시 쌍을 이루는 뼈가 있고 하나씩만 이루어진 뼈가 있어서 총 14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아래턱, 하악골을 먼저 보시면은 자, 여기 밑에 구멍이 보이죠? 이 구멍은 말 그대로 안면에 신경이 들어가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안면뼈엔 여기 턱 아랫뼈는 아래턱뼈에는 아랫니가 붙어 있죠. 그리고 아래턱을 옆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맨디블라 콘다일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돌기가 나져 있는 게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턱뼈에 있는 이 돌기는 위에 있는 어떤가요? 측두골에 있는 이 프로세스, 이렇게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뼈를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프로세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시 말해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관절을 일명 아래턱에도 있고 그리고 템포랄, 측두골에도 붙어있는 연결된 관절이라고 해서 측두하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시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일명 TM 조인트입니다. 우리가 턱이 빠졌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턱은 말 그대로 TM 조인트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우리가 음식을 씻거나 하게 되면 특히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많이 씹는 습관이 있죠.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많이 씻게 되면은 그쪽 방향의 얼굴 형태가 어떤가요? 좀 네모내지고 뭔가 통통한 느낌의 느낌의 얼굴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바로 그 방향으로 사용된 저작근, 씹는 작용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통한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하악골에 붙어있는 아래턱뼈에 붙어있는 근육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악골은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시면 상악골이 있습니다. 상악골은 얼굴 위턱입니다. 위턱뼈라고 해서 한 쌍으로 양쪽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좀 더 내려갈게요. 내려가면은 이쪽에
입천장뼈라고 해서 상악골 바로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입천장을 연결한 것이 입천장뼈라고 합니다. 이것도 양쪽에 하나씩 하나씩 있어서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자, 우리가 얼굴을 얘기할 때 광대뼈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딱 보면 사진이나 거울을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광대뼈라고 하죠. 이 광대뼈도 말 그대로 우리 광골, 광대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광대뼈라고 양쪽에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광대뼈입니다. 이 광대뼈는 자, 옆에서 보시면 축두돌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마뼈와 연결이 되어 있죠. 또한 앞에서 보시면 상악골과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얼굴의 안구, 공간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뼈에서 하나 언급을 안 했는데요. 보시면은 에스모이드 본. 자, 이마뼈 바로 아래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 주황색이 바로 에스모이드 본 벌집뼈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 안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그맣게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에스모이드 본, 벌집뼈 앞에 보시면 다시 안면뼈로 돌아가서 이것은 자, 라크리말 본이라고 해서 눈물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나잘본,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나잘본, 코뼈라고도 하는데 코뼈는 말 그대로 우리 코의 높이에 따라서 코뼈가 낮냐 높냐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의 머리뼈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성인의 뇌 머리뼈는 뇌를 보호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뼈 그리고 단단한 뼈이죠. 우리 뇌 머리뼈는 아까 배웠다시피 여러 가지 머리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뼈도 있고 마루뼈도 있고 뒤통수뼈도 있고 등등 해서 하지만 이 뼈들이 각각의 다른 뼈들이 연결된 부분을 우리는 관절이라고 하는데 뇌 머리뼈는 그것과는 달리 관절과는 달리 봉합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봉합도 관절에 속하긴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머리뼈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이마뼈와 마루뼈를 연결해주는 봉합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관상봉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루뼈와 마루뼈를 이어주는 봉합을 우리는 시상봉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왼쪽을 보시면 자, 두 개의 마루뼈와 뒤통수를 이어주는 뼈를 우리는 시옷봉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마루뼈와 그리고 옆에 있는 관자뼈를 측두골, 관자뼈를 이어주는 뼈를 우리는 비늘봉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머리뼈는 총 4개의 봉합으로 이루어진 머리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의 머리뼈를 한번 보시면 조금 성인뼈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마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대천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대천문과 그리고 후두골 쪽에 조그마한 소천문이 있고 그리고 양옆으로 두 개의 전측 두천문, 뒤쪽에 후측 두천문으로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다른 뼈처럼 붙어 있지 않고 머리뼈에 천문이라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천문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이제 분만을 하게 되면 이제 아기가 빠져나오면서 출산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봉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들의 머리뼈는 겹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 후에도 내가 커질 수 있는 여유 공간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천문은 섬유성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직 뼈로 발전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천문이 좀 더 크고 소천문이 좀 더 작죠. 특히 이런 천문에서는 숫구멍이라고도 하는데 아기의 맥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숫구멍을 보시면은 옆에도 있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자, 이 천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닫혀집니다. 그래서 성인에게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어릴 때 이 천문이 없어지면서 제대로 봉합, 수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굴의 형태는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각이 진 형태거나 아니면 길쭉한 형태, 이렇게 변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얼굴이 조금 길어 보이는데 이것은 천문이 있기 때문에 천문이 닫히기 전까지 얼굴 형태는 자꾸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기의 이마가 이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천문이 닫히기 전까지 아기들을 절대 엎드리게 하거나 이마를 눌리게 하는 그런 자세는 갖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자, 우리 얼굴 인체를 보면은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부비동은 콧구멍이 인접해 있는 뼈 속의 빈 공간을 의미하는데 4가지가 있어요. 이마굴, 벌집굴, 나비굴, 위턱굴. 자, 이렇게 보시면 알아채셨나요? 이 굴 이름들은 모두 그 근접해 있는 뼈들의 이름과 같다고 보시면 되죠. 이마 쪽에 있는 이마굴, 그리고 벌집뼈에 있는 벌집굴, 나비굴은 머리의 안쪽에 있습니다. 나비굴, 그리고 위턱굴, 자, 상악골에 있는 위턱, 그죠? 위턱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된 부비동은 머리 무게를 공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머리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고 호흡할 때 이제 숨을 내쉴 때 숨을 들이쉴 때 특히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렇게 공기가 드나들게 되고 환기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코 안에 점막에 보시면 점액이 있죠. 그리고 코 점액 이런 것을 통해서 분비물과 이제 배설을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얼굴에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점액이 자꾸 이 굴 안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부비동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 앞면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몸통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뼈는 우리 몸의 상체에 해당이 되죠. 목에서부터 그리고 엉덩이의 꼬리뼈까지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하나의 척추라고 합니다. 자, 이 척추의 종류는 목뼈가 있고 그리고 목뼈 아래 등뼈, 그리고 그 아래 허리뼈,
그리고 엉덩이뼈, 꼬리뼈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척추 사이사이에 파란색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척추 사이 원판, 다시 말하면 일명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 디스크가 이 척추 하나하나 사이에 들어가 있고, 이 디스크의 역할은 바로 완충작용을 하는 가장 주된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MRI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엑스레이 사진은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척추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중간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보이고, 그리고 약간 부메랑처럼 생긴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늑골이 있고, 자, 폐도 보이네요. 네, 이런 모습이 가슴뼈의 이제 흉부 사진이 되겠네요. 자, 몸통뼈의 역할입니다. 자, 몸통뼈는 머리와 가슴 우리를 지지해주는 구조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이음뼈. 자, 몸통뼈에서 내려가면 우리 골반이 있죠. 이 골반에 부착점을 제공해 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척수가 뇌에서 척수 안으로 확장될 때 척수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뇌에서 척수가 이제 몸 체간으로 내려올 때 이 척수는 이제 척주 안에 구조물 중에 또 하나인 척수를 보호해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그 뒷부분이 있기 때문에 척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몸통의 유연성을 제공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을 구부렸다 펴기도 하고 몸을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연성을 제공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통 뼈대를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총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 총 5가지입니다. 자, 목뼈 같은 경우는 자, 우린 서비컬이라 해서 C를 씁니다. C1에서 C7,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목뼈입니다. 그리고 등뼈는 흉추라고 해서 T자를 씁니다. T1에서 T12까지 해서 12개의 등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5개의 허리뼈, 룸바, L자를 써서 L5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엉치뼈가 있고 꼬리뼈가 있습니다. 엉치뼈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일 때는 총 5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이 엉치뼈는 융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 개의 뼈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꼬리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총 척추뼈는 성인은 26개의 뼈로 이루어진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 목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을 구부리게 되면은 자, 목 쪽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자, 등뼈와 목뼈 이 경계선에 보면은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목뼈의 가장 끝부분 C7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허리에 짚었을 때 허리 레벨이 바로 L4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척추 굽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봤을 때, 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얼굴, 그리고 흉추, 요추 같은 경우는 살짝 만곡이 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목, 경추 같은 경우는 살짝 전만으로 앞으로 살짝 나온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슴 같은 경우는 살짝 뒤로 빠져 있는 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추는
자, 보시면 골반이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취하는데 이때는 요추가 앞으로 살짝 굽어진 전만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천추 같은 경우는 뒤로 빠졌기 때문에 후만, 천추 후만인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전만이 나타나는 것을 척추굽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나타나게 되면 특히 경추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는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명 거북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북목 같은 경우는 목이 일자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경추가 전만이 아닌 후만으로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을 살짝 구부리게 되면은 이 경추가 뒤로 후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목은 어때요? 앞쪽으로 많이 나온 현상이 나오죠. 특히 컴퓨터를 많이 할 때 목이 앞으로 많이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목을 구부리면서 나타나는 자세이기 때문에 경추 후만이 나타나고 또 경추 후만이 되기 전에는 일자목이 되겠죠. 일자목이 형성이 된 경우부터는 오히려 나중에 배우겠지만 목 디스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항상 뒤로 넣는 자세를 하면서 거북목을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고리뼈와 중세뼈, 목뼈에 대해서 유심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리뼈라는 것은 목의 첫 번째 뼈를 의미하고 환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아틀라스, 이게 목뼈 첫 번째 C1, 환추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식스, 중세뼈라고도 하며 축추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목뼈를 보시면 자, 이렇게 넓적한 면이 있습니다. 이 면은 우리 첫 번째 목은 어때요? 자, 뒤쪽에 뒤통수뼈와 붙어 있게 됩니다. 맞물리게 됩니다. 뒤통수뼈에 붙어 있는 이 면을 뼈와 뼈와 만나는 것을 관절이라고 한댔죠. 이 면을 관절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인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대는 두 번째 목뼈 축추를 붙여주고 있는데요. 자, 축추에서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죠? 이게 두 번째 목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댄스라고 합니다. 일명 치돌기인데 자, 그에 앞서서 첫 번째 목은 자, 고개를 끄덕이는 yes, 네 자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C2는 고개를 no, 아니요 라고 돌릴 때 작용하는 목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목은 고개를 끄덕일 때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주고 두 번째 목은 C2는 아니요 라고 했을 때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자세. 그쵸? 됐죠? 자, 그렇게 되면서 C2는 이런 댄스, 치돌기를 통해서 회전 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C1과 C2를 보시면 C1은 자, 몸통, 바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자, 보이죠? 바디, 추체라고 합니다. 자, 목뼈, 여기서는 추체가 보이죠? 이것은 C1, C2, C1은 아예 추체가 없는데 이것은 점점 내려가면서 우리 몸의 하중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첫 추체는 점점 생성이 되고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C1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고 C2에서도 그게 보기가 조금 힘들고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추체를 쉽게 보일 수가 있겠죠. 또한 C2에서는 이런 돌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C2부터 이 돌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목을 구부렸을 때 최대한 구부리게 되면은 흉추의 첫 번째와 목뼈의 7번째 라인을 살짝 촉지를 해보면
크게 유달리 촉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C7 7번째 목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자, 목뼈, 등뼈, 허리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게 추체죠. 이 추체를 보시면 허리뼈는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추체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뼈, 그 다음에 목뼈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공 이 공간은 바로 척수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자, 뇌에서 이제 몸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척수가 있죠. 이 척수가 이 공간을 통해서 자, 보호를 받고 있고 이제 신경 가지를 온몸으로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극돌기가 있습니다. 극돌기가 어떤가요? 목뼈는 2개씩 보이고 등뼈는 유달리 좀 뾰족한 모습이 보이고 허리뼈도 날카롭게 뾰족하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여기에 또 관절면이 있습니다. 등뼈 같은 경우는 우리 갈비뼈, 늑골을 연결해주는 관절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옆에 이것이 횡돌기입니다. 이 횡돌기들은 근육, 인대, 건 등을 부착하는 곳이고 또한 이 극돌기, 스피너스 프로세스라 해서 이 극돌기는 우리 몸에서 촉지를 할 수가 있죠. 허를 펴고 등뼈를 만져보시면은 금방 촉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극돌기인 스피너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옆에서 본 모양을 보시면 역시 뼈 굵기가 많이 다르죠.